다음은 신진남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오늘도 역시 대정부 질문의 본뜻에 어긋나게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서 또다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거 보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편파 수사를 주장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당 입건자, 구속자, 기소자 수가 야당보다도 여당이 훨씬 많은데 이 편파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요. 더구나 동료 의원 문제를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종전에 우리 국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바람직한 행태로 유감입니다. 오늘 국민의 삶의 질을 논의하는 이 사회 분야, 이 대정부 질문에서만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펴나가기 위한 대정부 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저기 나와 계신 여러 국무위원들이 준비해온 답변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서갑 출신 신기남 의원입니다. IMF 위기 극복과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이제 우리 국민이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 의사폐업, 노동자 파업 등 사회 각 집단의 소외 사태가 잇따라서 국민의 삶에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되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개혁의 성과가 국민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함께 찾고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 정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세계 13위, 무역 규모 11위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의약품 오남용 세계 1위로서 보건의료 후진국이라는 명예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출하는 약값은 전체 의료비의 30.3%로서 세계 최고입니다. 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기존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항생제 내성률도 선진국 7배 수준이고요. 이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 오남용, 또 낙후된 의료보건 시스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약분업은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는 5년간의 논의 끝에 작년 5월 10일 날 이 의약분업 모형에 합의를 했고 이 합의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 합의안을 국회가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작년 12월 7일 날 여야 간의 합의로 국회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온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의약분업을 올바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와 집행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습니다. 총리는 더 이상의 주저나 망설임이 없이 의약분업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각오와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지난 6월 24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가 의약분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무책임한 연기론을 재현시켜 약사법 개정이 이번 회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를 어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각 이익단체의 자기목 챙기기식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의약분업은 의료비용을 상승시켜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국가재정 지출도 늘어난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의약분업이 약품 사용량을 줄여서 국민의 의료비용을 절감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초래될 의료비용의 변화를 국민에게 사실대로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며 특히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비용의 변화가 어떠하리라고 보십니까? 이 비용이 증가한다면 그 증가액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국가재정지원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총리께서도 의약분업에 따르는 국가재정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은 약국이 모든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이 초기에는 약국의 약품 준비나 의약품 배송 체제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계도기간 1개월을 두어서 준비하게 한 것인데요. 이 계도기간 중에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원예 처방전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품이 미처 구비되지 않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라는 것으로서 이것을 의약분업을 고의로 가로막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배송체계, 약품 비치 등 의학계의 준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약분업의 정착을 방해하는 일부 집단의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약 먹지 않게 주사제의 남용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주사제 사용률은 57%로서 국제보건기구 추천 기준의 3배 이상을 넘고 있어서 주사를 가장 많이 맞는 국민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부분의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약분업의 본뜻에 어긋나게 주사제가 남용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의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국민에게 의약분업의 취지와 행동 요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의약분업은 시행 초기에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이것이 결국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라는 것을 잘 알려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 그리고 대국민 홍보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왕절개 수술률이 43%로 세계 최고라는 그런 부끄러운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제도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의료보험에서 정상분만 수가가 57,000원이고 제왕절개가 18만이라서 불균형한 수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는 그런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수술을 선호하는 관행이 정착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수가, 저보험료, 저급여 방식을 취하는 보험제도에 있습니다. 이 저보험료 체제를 고집하다 보니까 수가가 낮게 책정되고 여기에서는 의사들이 왜곡된 진료 행위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30년간 국가가 복지 투자에는 인색하고 국민에게는 보험료의 현실화를 설득하지 못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미봉책은 안 됩니다. 적정 수가, 적정 보험료, 적정 급여에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의료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국민의 부담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국가도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로 인한 의료비용의 상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 그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에게도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예산당국은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 교육 예산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복지개혁의 차원에서 사회 안정망 확충에 주력했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정착시켰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서 본격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양상의 제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재정 투입이 뒤따라야 합니다. 금년도 복지부 예산은 4조 5천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5.23%. 그리고 각 부처의 복지 관련 예산을 전부 합쳐보니까 전체 예산의 15.8%인 13조 700억 원입니다. 이걸 IMF에서 발표한 95년 기준의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 예산 비율과 비교해보면 선진국인 독일 62, 프랑스 62, 일본 52 이런 건 물론이고 중진국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52, 체코 46, 멕시코 27% 등 이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회의 전체 사회보장비를 GDP에 대비해 보니까 6.82%가 나와요. 이것은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22.7%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의 기조는 성장 위주, 재정 적자 관리에만 관심을 두었고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 정부에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가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복지재정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적 투자라는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사회보장 분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 생산적 복지 시대에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생산적 복지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얼마나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복지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비롯해서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 규모가 지금 어떤 정도인지 평가해 주시고 바람직한 규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IMF 경제위기로 우리 교육재정의 GDP 대비 비율은 97년 4.5%, 98년 4.4%, 99년 4.2로 불가피하게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현상 유지로 4.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40개국 중 30위 정도입니다. 이제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해낸 이제는 교육재정 확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온 국민의 관심사로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교육재정이 GDP 대비 최소 5%까지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최근에 교육세 일부 한시세로 되어 있는 이 교육세 영부세와 그리고 일부 교육세 세목의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교육부 장관에게도 묻겠습니다. 바람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예산의 규모가 얼마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다음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만은 짤막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일본 대중문화를 우리 문화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숙한 수용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산업의 대일 경쟁력의 수준과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대중문화 3차 개방으로 일부에서 문화종속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 영화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 스크린 쿼터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질문을 합니다. 최근 정부 일부 부처에서 미국하고 스크린 쿼터 축소에 합의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정부 부처 간의 견해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는 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일전에 교원단체 지도자 한 분을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자기 그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센 의사에게는 양보하고 말을 들어주면서 힘없는 우리 요구는 무시하기냐. 우리도 나서서 실력을 행사하고 힘을 보여줘야만 되겠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결코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교원들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사회 질서 의식의 도미노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다수의 한국인은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지만 개혁의 여파가 자신에게 미칠 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개혁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할 때만 용인되고 있는 듯하다면서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의 이 우려는 우리에게 수치가 됩니다. 동시에 개혁을 향한 몸부림에 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상호 신뢰와 연대의식이 굳건히 유지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단호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불법 폭력 앞에서 주춤거리는 유약한 태도로는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불법 행위 등 사회 질서 의식의 해이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처해야 할 정부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정부의 대응 원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의사폐업의 위법성과 이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의사폐업과 노동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달랐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우리 모두에게 쓰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국민의 정부 출범 때와 비교해서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기대는 더욱 높습니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믿고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주시기를 정부 강요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